네, 앞서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험지 출마 예상되죠. 지금 오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설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야 전국 이슈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전주보다 1.1%포인트 내려서 33%, 2주 연속 하락세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좀 분석을 들려주시죠. 일단 뭐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개월 전이나 4개월 전이나 6개월 조사하고도 별로 다른 게 없다. 네네.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체로 핵심 지지층들만 결집을 하고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오고 반복되거든요. 이건 결국 중도층이나 무당층 그리고 수도권 MZ세대가 추가적으로 잘 흡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일종의 파격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 단절되고 있는 현상. 물론 이게 이제 여야 간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아직 극심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종의 고지전 현상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손에 잡히는 그런 파격을 이어가면 이 지지율 천장을 좀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분수령입니다. 방금 전에 호준석 앵커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바로 세계 엑스포 개최 여부 28일이죠. 현지 시각으로.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개최되느냐? 개최되면 상당히 대통령의 지지율 좀 탄력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박스권을 당분간은 통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과 추세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배 수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론조사 형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패턴을 많이 봐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원 지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처음에 출범하자마자 50%대 지지를 받고 있다가 네. 두 달 만에 우리가 세측 말하는 이 데드크로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 데드크로스라는 거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1년 2개월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30%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40%분들하고 다 30%. 저 보십시오. 한번 10월 4주고 11월 4주잖아요. 한 달 동안인데도 큰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보는데, 배 수장님 이제 위원 확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지금 집권 한 1년 한 6개월 가까이 오거든요. 대통령이 출범할 때 약속했고 국민들에게 이걸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과연 성과가 나타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성과가 없다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거의 49%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33%라는 거는 약 15% 정도가 이탈을 했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이탈층이 돌아오고 있지 않다. 그게 이제 20대, 30대, 중도, 또 무당층 이런 걸 넘어서서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외교 성과가 나타나면 나름대로 지지가 조금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게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는 외교 성과와 더불어서 경제와 관련돼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더라도 윤노믹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실감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고금리, 고환율, 또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변화, 이런 속에서 이게 결국 파격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는 얘기는, 저렇게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얘기는 변화가 지금 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경제 상황도 총선 전까지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말씀에 따른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5% 이렇게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은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똑같죠.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이 역대 다른 정권보다도 더 강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인 동력으로 지지율을 견인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을, 이것도 발광이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니에요.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좀 주춤하면 그것도 반사 이익을 가져가는 지지율 35%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실망이니까
무당층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이제 이준석 신당, 뭐 심지어는 조국 신당, 또 누구누구 신당 이러면서 들썩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갤럽 조사를 보면 무당층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의 실망감이 두 거대 정당에 대해서 매우 깊다. 이걸 아직까지는 정당에서 뭔가 혁신 이런 부분도 좀 주춤하잖아요. 네. 이념 혁신위원장이 원희룡 장관하고 오차는 하고 있다지만 그 전에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의정 보고회를 하고 있다. 언제 그러면은 친윤 중진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 하다 비오느냐. 이게 이제 반응이 양쪽 정당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 부진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교수님께서도 같은 요인이 그런데 저는 작용했다고. 조금 다른 네. 각도에서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2%가 내려졌는데 네. 왜 그러면 혁신의 이미지는 좋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용한 혁신위원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그래도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보다도 높게 나오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대통령 국정원 지지도는 1%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 떨어지고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미지만 있지 그것을 정말 이미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의 못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엇박자 정치라고 보는 거죠. 혁신위에서는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 상태가 가져가다 보면 혁신위가 존재감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응을 국민들이 하지 않게 되는 상태까지 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 뭐 2% 차이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통계학적으로 따지면요 오차 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만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지지가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좀 대통령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엑스포 가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럼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뭐냐면 정부 여당이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 더불어민주당이 2% 올라갔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좀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계속해서 서로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 경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만들어지지 않은 이준석 신당, 뭐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 그 위성정당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대 양당들이 문제만 제기되고 있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국민들이 정부 여당이나 민주당 정치권 전반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피로감이 지금 쌓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똑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과 네네.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있고 앞서 이제 모두 발언을 저희가 현장을 들려드렸는데 원희룡 장관한테 너무 고맙다. 국민들이 표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이제 인 위원장이 말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만남에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는지 뭐 이번에 먼저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요 혁신이라는 거는 수없이 있었습니다. 네. 뭐 과거에 보면 김은경 혁신이도 있었고 홍준표 혁신이도 있었고 여러 혁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는 혹시 그 비대위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뇨한 혁신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혁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네. 두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지가 아니라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인지 공천관리위원장인지 이런 역할 분담과 관련돼 있어서의 나름대로 그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들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정치는 타임이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정권을 줬다고 하는데 그 정권을 가지고 뭐 공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공천과 관련된 거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2016년도에 당시 김종인 비대위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딱 정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었냐면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임수경 다 탈락시켜버렸어요. 네. 이렇게 파격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뭐 충분한 시간을 주고 뭐 빨리 뭐 이게 마치 요청하고 받아들여주길 바란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하나 또 좀 추가하고 말씀드리고 이뇨한 위원장은 보이는데 왜 일반 외부 혁신위원들을 말이 안 들리죠? 모든 것을 위원장이 다 할 수 있나요? 그러한 것들을 개혁하라고 혁신위가 떴는데
행태를 보면은 전부 다 혁신위원장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과연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혁신의 본질을 잇고 있다. 정당 시스템, 대통령실로부터 자율성과 다양성과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정당 고유의 네, 네. 나름대로의 그 혁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조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질문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좀 덧붙이면은 말 그대로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요한이잖아요. 요한다는 거예요. 용대자. 지금 원희룡 장관 만나서 용대자. 무슨 용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화답이 안 오니까 같이 쌍거리로 압박하자. 이걸 이제 상당히 깊숙이 논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원희룡 장관은 당으로 와서 총선 출마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뭐 원희룡 장관 비대위원장설도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같이 나가자. 지금 혁신이라는 거는 12월 한 20일경까지가 혁신이 운영 기간이잖아요. 네, 네. 기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 한계 시간도 제한이 돼 있고 지금 혁신위원들은 우리 YTN을 통해서 정확한 보도가 됐지만 뭐 사퇴설까지 있었다.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혁신에서 나오는데 이러다가 혁신위원들도 이게 뭐하러 혁신위원 했냐. 불만이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용대자는 것이 명령대첩하자.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도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당으로 돌아오면 인유한 위원장도 힘이 불끈불끈하고 원희룡 장관도 반전의 기회를 노리거든요. 네. 대선 후보 감으로. 예.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예. 원희룡 장관에게 용대자 제안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 만남이 왜 관심 있게 보냐면 지금 원희룡 장관은 한때 혁신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혁신위가 갖고 있는 제일 답답한 거는 뭐냐면 아직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뭐 그 공천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60년 동안 70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당 구조를 바꾸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돼요. 당 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움직이는 거라든지 아니 왜 정당한테 우리 국민들이 국고보조금을 줘야 되죠? 저렇게 막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그런 국고보조금을 폐지시켜서 그 돈을 청년기금으로 쓰겠다든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당협위원장이 다 장악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 원장관이라든지 한 장관이 출마하냐가 그게 혁신의 본질이 될 수 있나요? 좀 더 혁신의 본질에 다가서라. 그거를 원장관이 당시 혁신위원장을 따져 파격적인 혁신위안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나가서 뭐 이재명 대표랑 붙는다. 이거는 국민들이 그 부분 속에서 나중에 공천심사위원 뜨고 내년 1월 되면 다 만들어지는 거를 지금 혁신위가 그 부분에 너무 지금 집중하는 부분 속에서는 별로 기대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다. 혁신을 제시해서 이미지를 선점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혁신을 거부하는구나 라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도 가져가게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혁신위는 정말 본질적인 혁신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지 않았었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특히 공천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천위에다 맡기고 우리 정당사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정치 실험 특히 정당 구조의 개편 여기에다 저는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배 수장님께는 많이 이제 회자되는 한동훈, 이준석 연대 가능성,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가는 곳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총선까지도 한동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결국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차기 정치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 반응 자체가 한동훈 장관의 열기를 또 가져오게 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YTN을 통해서도 계속 분석이 되지만 안 나갈 거면 정색을 하고 불출마 전 출마라는 단어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걸. 네, 네. 절대 불출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시간만 여러 가지 상황도 있으니까 조율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출마는 뭐 대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하도 대구가 관심을 모으다 보니까 대구 안 대구 뭐 노원 안 노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대구보다는 대구는 너무 쉽다. 공천만 받으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대구, 대전, 울산 대대울입니다. 광폭행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 정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를 좀 뿜뿜하는 거라면 저는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건 수도권일 겁니다. 서울 종로나 이쪽에 나갈 가능성이 높고 비대위원장은 김기현 대표랑 맞서는 거죠. 아마 그런 구조보다는 뭐 수도권 당의 요청에 따라서 수도권이나 서울의 공동선대위원장 본인 단독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런 네.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질문이 그럴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연대 여부는 저는 한동훈 장관은 뭐 우리가 그렇게 보나 그렇게 안 보나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뭐 말 그대로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박근혜 키즈라고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키즈라고는 할 수 없고 뭐 일부에서는 뭐 아바타다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윤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와 회복을 할 마음이 있다면 한동훈 장관이 나설 테고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놓아줄 때다, 헤어질 때다라고 판단하면 한동훈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와 협력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 얘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당 내부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말실수가 있었고 그것을 또 옹호하는 남영희 부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당 내부에서는 긴급 징계를 바로 내렸단 말이죠.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2012년도 총선이 있었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였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김영민 후보의 막말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 선거에서 보면은 이 막말, 특히 노인 폄하, 또 뭐 청년 비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뭐 아까 보니까 막말한 사람은 공천에서도 심사할 때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좀 두 가지의 트랩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는 거대 그 의석을 가지고 결국은 입법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결핍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입에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막말 충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 하면 마치 자기네들이 공천받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해서 정치적인 소양이나 정치적인 학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아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상고로 정치에 임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 기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기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지금 당대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그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늪에 빠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두 분께 한 가지씩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배 소장님한테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결국 이제 핵심 지지층들을 보는 것 아니냐. 이제 같은 맥에 있는 것이 지금 대의원들의 권한보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고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도로 비춰지면 안 되겠죠. 뭔가 친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게 되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2030 MZ 세대는 결집하지 않을 겁니다. 흡수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쓰리강 전략이다. 쓰리강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방금 김영준 교수께서 정말 예리하게 잘 말씀 주셨듯이 도덕적 일탈에 대해서 아주 강경해야 됩니다. 이런 발언 바로 원스트라이크 제도. 그래서 지금까지의 돈봉투라든지 돈다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인이라든지 일벌백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친명 비명 갈등에 대해서 강경해야 됩니다. 만약에 흐트러지지 마라. 친명이도 비명의 각을 세우지 마라. 비명도 친명의 각을 세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자꾸 이러면 내가 나서서 엄벌의 그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 여기도 강경.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취할 것이고 그래야 이제 중도나 무당이 민주당의 혁신이 무섭구나. 민주당이 오히려 혁신 경쟁에서 우위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꾸 뭔가 혁신적인 걸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나 청년 정책이 나오는 거나 여성 정책이 나오는 거나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강력. 그래서 쓰리강이 나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 교수님 아까 이제 지나갔는데 한동훈 총선 역할로 한동훈 이준석 연대 가능성 거기에 대한 짧은 코멘트 듣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언론에서 그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 날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벼랑간 한동훈, 이준석 그 지금 전 대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잔류를 하든지 무소속 출마를 하든지 신당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결국 신당을 만드는 건데 그럼 같이 한다면 그럼 이준석 신당이랑 같이 한다.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건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이준석이든 조국이든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정치의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가치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합정연행하고 누구랑 손잡아가지고 편 얻으려고 하는 이게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런 정치는 정말 끝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누가 끝내야 되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누가 막말하고 이걸 봐야죠. 이러한 나름대로 그냥 뭐 상상도 되지 않는 저런 말을 가지고서 현혹시키는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좀 보고요.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자기의 비전, 가치 이런 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좀 답답한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SNS 정치의 하나의 그 부작용일지 모르지만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선동적이고 그런 걸 가지고서 언론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면에서 이제 분석해 주신 김영준 교수님, 또 미시적으로 또 잘 짚어주신 우리 배종찬 소장님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